먼저 주제 발표는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강선주 교수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15분 정도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침에 체크해본 바로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니까 감염자 수가 4억 3천만을 초과했고요. 사망자 수는 269만을 넘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정도까지 오래 가면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아직 2년 차 진행되고 있고 어쩌면은 3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 기로에 서서 이 바이오 안보 그리고 그 바이오 안보라고 하는 국가 대사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제가 거기에 작은 지식이 얕은 지식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운 이제 그 교훈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동안에는 사회가 또는 국가가 발전하면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낮아집니다. 그 동안에 뭐 약의 개발, 의학의 발전이라든가 하는 또는 그 생활 환경의 그 향상으로 인해서 감염병 위험을 많이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만큼 한국 또한 그동안에 발전을 이루어서 이런 감염병 위협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감염병이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듯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사회, 경제, 국가 전체로 혼돈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인식, 감염병의 위협에 관해서 이제 인식을 이제 다시 하게 됐고요. 그러면 21세기에는 이제 감염병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런 숙제를 저희에게 이제 던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21세기의 감염병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감염병인가 아니면은 감염병 플러스 something else인지 이렇게 봤었을 때 21세기에는 이제는 감염병을 그냥 의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 중에 하나는 바이오 안보의 중요성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이오 안보를 정확히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봤었을 때 이제 바이오 안보는 의도적, intentionally 또는 우발적으로 실수에 의해서 accidentally 그리고 살포되거나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naturally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어찌해서 인간 쪽으로 넘어와서 발생하는 그 병원성 미생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안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바이오 안보의 데피니션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국가 행위자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협을 제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불가능한 행위자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무기 체계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가 기대치도 않았었던 매우 비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병원체가 전파가 돼서 전파되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제 국가와 국민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제 바이오 안보의 데피니션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바이오 안보 안에서도 좀 그것을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생물학 무기에 의한 바이오 안보가 있습니다. 생물학 무기는 이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바이오 안보인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대가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데 병원성 미생물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아마 생물학 무기가 의도적으로 전쟁에서 사용된 것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60년 뒤에 1972년에는 이제 국가들이 생물학 무기의 규제에 관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로지컬 웨펀스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생물학 무기의 제조 그리고 축적 그리고 폐기 과정에 관한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의 바이오 위협은 바이오 테러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바이오 테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약 30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19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바이오 생물학 무기를 이제 축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1990년대 초에 그러니까 구소련, 그러니까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축적해둔 그 생물학 무기가 그러니까 어떤 비국가 단체, 그러니까 테러 단체들한테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테러 단체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어떤 국가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사용될 그런 위험이 이제 처음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01년에 미국에서 9.11 그 테러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로 이 테러리스트들이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인식이 되면서 바이오 테러가 두 번째 형태의 이제 바이오 안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 테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기가 힘든 이유가 국제 협약의 협약 당사자들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 테러는 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바이오 테러는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자체를 이제 테러리즘을 이제 범죄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 국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에 그러니까 비행기 납치 사건이 이제 크게 빈발을 하면서 90년대에 그러니까 그런 테러 단체들의 그러니까 비행기 납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국제 협약이 맺어졌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국제 사법 적용에 관한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에 관한 사법 적용에 관한 그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바이오 안보는 이제 감염병 인펙셔스 디지즈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한 병원성 미생물의 전파로 인해서 국가의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약간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누출되는 그러니까 랩 리크의 문제가 따로 있기는 한데 이것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 어떻게 해서 그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위협이 되느냐 이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 병원성 미생물을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 테러나 또는 생물학 무기에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경험했듯이 감염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정부의 실책 또는 정부의 책임의 문제, 그러니까 비효율성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정치적인 불안이 그러니까 발생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불안이 발생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감염병에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이 되면서 대량 사망이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노동성 저하라든가 아니면 주변 국가들의 어떤 기피 현상에 의해서 무역과 투자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 자연적으로 발생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이 이제 국가 전체를 이제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감염병, 그러니까 바이오암버로서의 감염병의 감염병에서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생물학 무기나 바이오 테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폭력 행위를 취한 행위자를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은 그 행위 위협 제기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병원성 미생물인 거는 알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파시킨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기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피해를 그러니까 전파를 받은 당사자 쪽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관한 어떤 그 거버넌스는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국제보건기구 IHR이 있고요. 이 IHR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보건 체계를 수립해 놓을 것을 이제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한 국가 보건 체계를 수립하는 것 또한 그러니까 그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HR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한 그러니까 전파되고 또 대응에 있어서 이제 국가들이 이제 다양한 차이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나라 군대가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를 그러니까 침범하는 것, 침략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외교안보 쪽에서는 전통적인 안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형태의 안보 위협은 비전통 안보라고 하면서 그 안에 뭐 사이버 안보, 바이오 안보 뭐 이런 현상들이 테러리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이오 안보 내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분화하면은 생물학 무기에 의한 바이오 안보, 바이오 테러에 의한 바이오 안보, 그리고 감염병에 의한 바이오 안보 이 세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보여드린 것이 이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바이오 안보 세 가지 유형을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바이오 안보만의 특성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이오 안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병원성 미생물의 특징 때문에 공격 대상과 피해자 구분이 그러니까 공격하는 측에서는 누구를 공격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피해는 그 그러니까 지정된 공격 대상자를 넘어서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피해는 전장의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그리고 환경, 동물, 식물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서는 어떤 지역에 그런 공격을 했었어도 그러니까 그 비가시적 그 전파성을 가진 병원성 미생물은 맨 처음 공격을 당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 쉽게 퍼져나가는 지역적으로 한정이 불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바이오 안보에 관해서 방어 수준을 높여놓는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물학 무기하고 바이오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돌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무기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테러범이 어디 가서 이제 폭발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돌발 사건이고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상대 국가가 바이오
그러니까 생물학 무기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도 유사한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생물학 무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그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억지력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그 생물학 무기와 그러니까 바이오 테러의 그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감염병에 의한 바이오 안보가 그러니까 21세기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감염병은 자연 발생적인 병원성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생물학 무기나 바이오 테러와 같이 부정적인 악의를 가진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아닌 아주 일상적인 선의의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염병은 부정적 의도 없이 일상생활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국가, 국민, 그러니까 이 뭐 선진국, 개도국 이런 구별 없이 정말 누구나 다 같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의도 없이 일상의 결과로도 감염병의 그 바이오 안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러니까 도시화에 의해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백신 접종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러한 감염병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워낙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동물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러한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 사회로 이제 전파돼서, 저희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로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병원균의 등장,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무역이나 인구 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러니까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로 그러니까 전파되기 때문에 이 감염병은 이러한 그러니까 악의를 가진 그런 행동이 아닌 그 인간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세계로 전파되는 바이오 안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생물학 무기나 바이오 테러와는 좀 발생 양상이 다르고, 21세기에는 이만큼 세계화되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있어서는 감염병에 의한 바이오 안보 위험이 생물학 무기나 바이오 테러보다 훨씬 더 이제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물학 무기와 바이오 테러, 그 감염병에 의한 바이오 안보에 있어서 이제 또 공통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바이오 안보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은 보건 의료라는 겁니다. 예. 물론 생물학 무기나 바이오 테러에서는 어느 정도 그 군사력이, 그러니까 억지력을 갖긴 하지만 결국엔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그 피해 복구는 보건 의료에 의존하는 거고요. 감염병, 일상생활에서의 바이오 안보인 감염병에 대한 그 방어에 있어서는 군사력은 전혀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보건 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오 안보의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 그리고 그 안에서의 특성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로 이제 21세기의 바이오 안보는 가장 위험한 형태는 감염병이고, 그 감염병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방어 수단은 바이오 안보, 그러니까 보건 의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그 감염병이 세계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제 바이오 안보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충분히 대응할 준비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염병 바이오 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각자가 목표로 하는 그 바이오 안보를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오 안보에 있어서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 있느냐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병원체에 대한 이제 이해입니다. 이제 뭐 지놈 시퀀스를 분석을 한다든가 뭐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병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병원체에 의해서 환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의학적인 부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감염병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파되는 그런 경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이제 그러한 분야, 그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제 국제 협력이 가능을 하고 이랬을 그리고 이 감염병에 관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는 삼각 주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감염병이 첫 번째로 최초로 발생한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세계에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러니까 최초 발생국의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주변국들은 그러니까 이 최초로 발생한 국가들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가 감염병을 그 국가 내에서 잘 컨테인할 수 하는 조치를 취할 때 그것을 서로 상쇄하지 않도록 서로 이제 그 조율하는 그러한 행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에게 알리면서 국가들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조율하는 국제기구, 이 삼각 주체가 서로 협력할 때 국가들 이제 그 감염병 바이오 안보에 대해서 국가들이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상의 이제 그러니까 안보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이 코로나19 또한 이제 감염병에 의한 바이오 안보 형태여서 국가들의 협력이 매우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잘 안 된 것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 뭐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협력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보건 의료 능력을 확보하려고 이제 경쟁을 이제 펼쳤고, 그래서 실제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필요 이상으로 악화됐다라고 지금 이제 뭐 안보 전문가들 뭐 다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펼친 행위를 보면 일단은 WHO, IHR 상의 의무 뭐 통보를 하고 이런 그러니까 수출 통제 같은 거 하면 안 돼. 수출 통제 여행 제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렇게 또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것이 강대국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고 또 다른 강대국인 미국이 최대 피해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 정치, 폴리티사이즈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 올 초여름에 굉장히 많은 그 감염병 환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도가 미국을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통계에 의하면은 여전히 미국이 최대 피해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강대국이 최초 발생국과 최대 피해국으로서 관련되어 있으면서 또 그 국가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패권 경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협력하고 다른 국가들 또한 그러니까 서로 조율된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은 필요 이상으로 이제 악화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는 이제 근 8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자국 국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 속에서 이제 독점적인 계약을 하고 그 우선 사실은 그 필요한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백신 인구에 비례하는 그 백신 그 수량보다 더 많이 이제 그러니까 확보를 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이제 그 백신에 접근할 기회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이제 백신 민족주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그 국가들 그러니까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하다고 느낄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국가와 접종하지 못하는 국가가 존재를 하고 이분적으로 존재를 하고, 근데 이미 그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을 못하는 국가에까지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는 아까 충분히 접종한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뭐 경제 활동이라든가 인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파되면서 이 코로나19가 계속 그러니까 변이를 발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경제 사회적인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국가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2010년 이전에 그런 좀 더 협력적인 관계 속이었었다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조금 더 협력적으로, 덜 자국 중심적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워낙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그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환경이 워낙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국가들이 이 팬데믹 속에서 매우 이제 자국 중심적으로 행동을 했고,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 민족주의고,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자국 중심적인 행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그 제약 산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그 산업이 이제 그 세계화된 상태 속에서 제약 산업 또한 세계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 재료와 제조 과정이 이제 분산되어서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공급망이 쉽게, 글로벌 공급망이 쉽게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국가들이 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의약 산업을 해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약 산업을 되도록이면은 국내에 유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이 재료와, 그러니까 그 원료 성분, 그러니까 액티브 파마스티컬 인그리디언트를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 정도가 높은 그런 뭐 동맹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공급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번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제약회사나 또는 유럽의 이런 제약회사들로부터 이런 그러니까 백신 제조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이 그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러니까 신뢰를 가진 국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국가들이 이런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학 산업을 해외에 예전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분산시켜 놓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상 속에서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거나, 아니면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소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의 4대 품목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 안보 그러니까 한 근 100년의 역사 속에서 존재를 해왔고, 그 형태 또한 뭐 생물학 무기, 바이오 테러에서부터 지금은 감염병이 가장 중요한 바이오 안보로서 이제 저희 일상 속에서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바이오 안보, 감염병 형태의 바이오 안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워낙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뭐 상시 대응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보건 의료의 대응은 보건 의료의 그러니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 산업이 충분히 기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바이오 안보요. 그리고 나서는 워낙 이제 그러니까 이 감염병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새로운 감염병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 선진 지역,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